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제3지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비주류 탈당파가 만든 이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로써 제3지대는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1대1 구도로 단순해진 양상입니다. 빅텐트를 두고 주도권 다툼 속에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곤 있지만 오늘 중텐트가 먼저 구축되면서 지지부진해진 제3지대 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다음 달 4일 개혁미래당을 공동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과 미래대연합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서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오늘 통합선언으로 제3지대 신당은 세 갈래로 정리됐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 3명을 보유한 정당이 됐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중텐트를 친 건데 향후 개혁신당 등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대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각 당이 공천 프로세스에 돌입하기 이전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낙연 위원장은 통합정당은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 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받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권이 단일 대우로 싸우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야권 분열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런 개혁미래당의 등장에 즉각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개혁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당명을 놓고 옆집이 쓰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려는 것이냐고 지적한 겁니다. 연대나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 전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제3지대 정당이 합치면서 개혁미래당 당명을 쓰겠다고 하자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통합하면서 개혁신당과 겹치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SNS에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명 무임승차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질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개혁신당과 합당하기로 한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개혁신당인데 개혁미래당의 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국민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개혁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제3지대 통합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미래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만큼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더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제3지대 신당들이 계속 등장하더니 이제는 조금씩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낙연 대 이준석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정리된 모습입니다. 제3지대 원래 5개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이 지난 24일 합당하면서 하나의 그룹으로 정리됐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단일 정당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금 전 의원,
결국 제3지대는 다 함께 가야 한다고 대답하면서요. 다음 주 양쪽을 다 만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양쪽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개혁 이 한 단어 때문에 서로 불이 붙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름으로 먼저 창당까지 마친 건 우리인데 왜 민주당계 통합정당이 개혁이 들어간 개혁미래당으로 당명을 발표했냐는 겁니다. 하지만 개혁미래당 측은 현재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 중 찾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겁니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총선 제3지대에게는 희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 정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4%에 달합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32%,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4%입니다. 이 제3지대판을 누구의 주도로 합치냐에 따라 향후 총선 공천과 비례대표 순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선 결과까지 좋다면 제3지대의 중심 인물의 향후 정치적 입지도 훨씬 커지게 되겠죠. 지금 보면 제3지대를 하나로 모으는 이 빅텐트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텐트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각 세력마다 입장차가 조금씩 있는데요. 이미 창당을 마친 개혁신당은 끌려갈 필요 없다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걸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념적 차이도 뚜렷하다는 것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바른정당과 민주당 출신 국민의당이 합쳤던 바른미래당 때 참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하는 개혁신당 관계자도 있거든요. 반면 개혁미래당 측은 더 전향적입니다. 새로운 미래 측 관계자는 개혁신당도 우리도 각각 합쳐졌으니까 5보다는 둘이 만나서 대화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불안한 건 원조 제3당, 그러니까 정의당일 것 같은데요.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엄청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정의당 6석, 개혁미래당 3석, 개혁신당 1석입니다. 6대 3대 1의 구도인데요.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거죠.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이라고 당명도 임시로 바꾸기도 했고요.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의원직 무효 판결이 나기 전에 꼼수 사퇴를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당이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이 되기 위해서는 의석 7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영입하는 이른바 낙엽 줍기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기호 3번 경쟁의 승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보겸 기자와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정치권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인 반윤 인사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제3지대 합류가 아닌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총선 불출마가 아닌 제3의 길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거취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당을 좀 대통령으로부터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력을 하고 민심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네요. 이 때문에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제3지대 합류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거취를 분명히 한 겁니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비윤 쪽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며 당 안팎의 요구가 있다면 유 전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유 전 의원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출마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오늘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86 운동권 세력의 상징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구 성동갑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의원직 사퇴 전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이 아닌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에서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곳입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앞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울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차원에서 운동권 청산론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게 부탁한 것은 수도권 선거에 꼭 참여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라, 열심히 해봐라라고 대답을 들은 곳 중에 하나가 이 성동갑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은 최근 2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이긴 곳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후보군 중 좋은 분이 온 것 같다고만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친명계 일각에서 임 전 실장 등 친문계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어서 맞대결 성사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안보겸 기자와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총선 이야기 나눠볼까요? 민주당 운동권 대 국민의힘 비윤 정치인. 수도권에서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 선언에 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맞대결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민주당 내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데요. 반면 윤희숙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출신 경제통입니다. 윤 전 의원은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는 건 고마운 일이라면서 운동권 청산론을 부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맞붙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좀 비슷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서울 마포을인데요. 회계사 출신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곳인데 이곳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자리 잡고 있죠. 윤희숙 전 의원과 김경률 비대위원, 비윤, 전문가, 높은 인지도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기자, 공통점 중에 눈에 띄는 게 비윤이라는 점입니다. 비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친윤계 인사가 나설 경우에는요,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맞대응에 나서서 운동권 심판론이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관계자 설명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 프레임을 운동권 청산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죠.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 있는 비윤 정치인을 내세워서 불리한 지역구에서도 강하게 맞붙어서 운동권 청산을 더 키워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험지에는 비윤 보내고 유리한 강남이나 영남권에는 친윤을 보낸다는 것을 포장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자신 있으면 마포울에 검사 내보내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죠. 또 다른 관계자는 민생 문제가 급한 시기에 과거 특정 세대를 끌어내리려는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비윤 정치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유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있는 만큼요, 수도권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을 선거에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이유죠. 공천 신청 안 하겠다고 했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건데요. 종로 등 서울의 상징성 있는 곳에 출마를 요청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 지시로 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또 관계자들 다 같이 법적 조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발언한 게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원래 이관섭 비서실장만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논의 끝에 윤 대통령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조사에 나서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발을 위한 실무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번 주 안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기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1심 재판에서라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바로 배상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레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빠른 배상을 포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 권한 등이 헌법과 법률에 안 맞는 부분이 뚜렷하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가족과 측근만을 위할 뿐 국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또 거부권 행사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특별법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은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여러 미사일을 바꿔 쏘는데 우리의 방어 태세를 떠보는 것 같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나흘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표적인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수함에서 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북한이 신포 인근에서 잠수함 발사용 순항미사일 SLCM을 처음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LCM은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과 달리 바다 및 어뢰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팔자기동 등 변칙기동을 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까지 더해져 한미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수중 환경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탐지가 되지 않고 저고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가 상당히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군 안팎에서는 이번 발사가 지난해 9월 진수된 김군옥 영웅함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3,000톤급의 첫 전술의 공격함으로 수직 발사관이 10개나 돼 동시다발적 기습 핵공격 우려가 나타납니다. 발사 지점이 원점이 어딘지 탐지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는 360도를 감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부터 해거래,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등 2주 동안 종류와 장소를 바꿔가며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중학생의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치적 테러라기보단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 습격 직후 체포한 15살 중학생 A군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통화 메시지, SNS 기록은 물론 동선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군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 평소 A군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범행을 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교 친구들은 A군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때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찍은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A군은 같은 날 경복궁 낙서범 영장심사 때 피의자에게 지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교육하고 왔다며 동영상과 게시글을 올리고 본인 행동을 자랑했습니다. 경찰 역시 A군의 게시글들을 전부 분석하고 있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주변 관심을 끌기 위해 이상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날 조사하던 중 A군을 응급 입원시킨 만큼 이후 추가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경찰은 조만간 병실을 직접 찾아 A군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응급 입원은 30일 새벽 종료되지만 경찰은 보호 입원 상태로 A군을 폐쇄병동에서 계속 신병 관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시절 당시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승진한 공무원을 강등시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놨는데 공무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청렴성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면서 경기도의 당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공급 확대를 막고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 급기야 장차관은 물론 중앙정부 1급 공무원은 살 집 한 채 빼곤 다 팔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있던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4급 공무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해서 배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4급 이상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실제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를 신고한 35명이 이듬해 승진해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시켰다 강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4급 승진 대상자였던 A씨는 자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고 나머지 주택 한 채는 매각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 2개가 더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 6개월 만에 다시 5급으로 강등된 겁니다. A씨는 소송에 나섰고 1,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인사불이익을 준 건 위법이란 겁니다.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로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주택 보유와 직무 수행 능력은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기하고 부정한 돈으로 샀다면 문제라며 공무원 부동산 투자의 도덕성 가이드는 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배달 기사인 척하고 들어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범죄라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토킹까지는 아닌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록빛 패딩을 입은 남성이 오피스텔 입구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익숙한 듯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곤 태연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쯤 남자친구가 배달원인 척 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토킹 신고로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에 남성은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인근 골목에서 남성을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초인종이 없는 건물로 의심 없이 집 문을 열었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인 눈치의 배달기사라고 했다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이전부터 알고 있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첫 불법 접근인 만큼 스토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 여성에게는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등이 포함된 안심 물품 지킴이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 영끌족들이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입니다. 이곳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36년이 넘은 서울 노원구의 2000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금리 때문에 가격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최고가에서 1억 5천에서 2억까지는 빠졌어요. 집값이 상승하며 20대에서 30대가 대출까지 받아 매수에 나섰던 노도강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의 59제곱미터는 이달 들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1년 10월 최고 5억 9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2억 원이 넘게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돈이랑 대출 해서 조금 힘들게 구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붐이 일기도 했었고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가 노원밖에 없지 않나.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 지역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기 때는 중심부 집값이 먼저 오르고 지금과 같이 하락기에는 외곽 지역이라든지 주변부 집값이 먼저 떨어지는 주택시장의 특성도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4만 건으로 전년 대비 60%가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그제 문을 연 초대형 복합 쇼핑몰에 주말을 맞아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는데 인파 사고 우려에 긴급 안전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1층에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렸고 층마다 사람들이 난간에 빼곡히 서 있습니다.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모습입니다. 쇼핑몰 내부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이틀 내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수원시는 도로를 우회하라며 긴급 재난 문자를 어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식당이나 매장은 물론 횡단보도까지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식당가가 몰려있는 7층에도 곳곳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인기 브랜드가 대거 입점한 데다 맛집, 반려견을 위한 공간까지 갖추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MZ세대들이 평소에 옷을 입어보고 살 수 없는 메이커들이 여기는 여러 가지 메이커가 많아가지고 강아지랑 데리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곳은 이제 좀 환영하니까 같이 이제 뭘 사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14만 명에 이어 오늘도 10만 명 넘게 찾으면서 개장 이후 3일간 30만 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몰려든 인파에 안전이 우려되자 직원 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수원시와 협의하에 여러 가지 인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범 운전자와 임시주차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교통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쇼핑몰 주변에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손꼽히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전방 산골 마을에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새로운 축제 기록을 썼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얼음 구멍 앞에서 낚싯대를 연신 흔듭니다. 열심히 흔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토종 민물고기 산천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예 엎드려 산천어를 잡기도 합니다. 예상 50마리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엎드려서 좀 보면서 잡으려고 지금 엎드려서 잡고 있습니다. CNN이 수만 명이 얼음 위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며 겨울 7대 불가사의로 보도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23일 동안 방문객은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019년 18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 등으로 축제가 차질을 빚은 이후 5년 만에 150만 명을 회복한 겁니다. 외국인들도 8만 명이 찾았습니다. 산천어 낚시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낚시터 옆 얼음 썰매장에는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얼음 썰매를 타고 있습니다. 짚라인부터 빙판 위에서 즐기는 얼음 축구까지 어른과 아이 모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판다 캐릭터를 재현한 대형 얼음 조각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맨손 잡기 등 동물학대 논란 속에서도 산천어 축제는 일자리 제공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겨울 축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을 간 우리 국민이 야생 정갈을 잡았다가 적발돼서 한 달 넘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현지 법원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벌금 2,7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보고로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갈이나 거미 등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채집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나라 20대 관광객이 수도 케이프타운의 동쪽에 있는 유명 와인 산지 파를마을 방문 중 전갈 10여 마리를 불법 채집한 혐의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또는 약 2,700만 원의 벌금형 선택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파를마을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돼 있습니다.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 남성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잡은 것일 뿐 불법 채집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벌금 납부나 항소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갈이 그 야생동물 보호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꽃만 하나 꺾어도 벌금을 묻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 남성에 대한 영사 조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에서는 허가 없이 야생 동식물을 불법 채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광객분들이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손꼽히는 로버트 드니로가 80살 나이에 늦둥이 아빠가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백발의 노장은 이제 9개월 된 딸을 오랫동안 보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80살에도 최근 아카데미상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를 만큼 변함없는 연기력을 자랑합니다. 요즘은 지난해 얻은 늦둥이 딸 덕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I'm an 80-year-old dad and it's great.
everything that I'm consumed with or worried about or this and that just goes away when I look at her. 사랑스러운 딸 지아의 얘기에 결국 감정이 격해집니다. That in itself is, wondrous. 드니로는 지난해 5월 늦둥이 탄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I know you have 6 kids, but have you? I just had a baby. 7? Oh my goodness! Congratulations. 할리우드에선 큰 화제가 됐습니다. How'd you get her pregnant at 80? 드니로는 45살인 여자친구 티파니 첸 사이에서 지난해 4월 늦둥이 딸을 얻었습니다. 영화 제작자인 여자친구와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장에서 처음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6년 전 두 번째 이혼을 한 드니로의 첫 딸 드레나는 52살입니다. 이번에 얻은 늦둥이와는 51년 터울입니다. I want to be around for as long as I can to enjoy her.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지구에서 쏘아올리는 인공위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지구 근처의 우주 공간은 벌써부터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한 위성들이 채 회수되지 못하고 지구 주위를 떠돌면서 지금 우주에선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기다란 물체가 떨어지더니 폭발음이 나면서 화염에 휩싸입니다.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 잔해가 민가 근처로 떨어진 겁니다. 자칫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우주 발사체 잔해 등 이른바 우주 쓰레기가 갑자기 추락해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패한 발사체나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은 물론이고 우주 비행사가 정비 과정에서 실수로 흘린 공구 가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위성 잔해물이 추락할 수 있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 20개 정도에 불과했던 우주 발사체 발사 건수는 지난해 2,660개까지 늘었습니다. 60년 만에 약 130배가 증가한 건데요. 최근에 민간 기업들도 우주 개발에 뛰어들다 보니 발사체가 점점 많아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주 쓰레기도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to think that far ahead in terms of this stuff. I think it's going to get a lot worse. Certainly in 50 years, if we don't do something,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현재 지구 주변 우주 쓰레기 조각은 약 1억 7천만 개로 추산됩니다. 이를 다 합친 무게는 1,700톤에 이릅니다. 학계에선 쓰레기 한 개의 평균 속도가 시속 25,000km로 총알보다 약 7배 빠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쏜 자기 위성들 간에도 부딪히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통신 서비스가 끊길 확률이 점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국가나 기업, 그 누구도 이를 치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Nobody has ever removed space debris, and it's a very challenging mission. What you need to do is to remove the big object from the most populated orbit.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수거 그물이나 자석 로봇팔 등 다양한 수거 장치와 기술을 고안 중입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위성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에 약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4년 이후 교신이 끊긴 우리별 1호의 회수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비교적 포근해진 날씨에 겨울나들이 즐기기 좋은 주말이었죠. 이번 주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주 중반이면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기승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계속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펴야 하고요. 동해안의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어서 접근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출근길 영하 4도 안팎에서 시작돼 낮에는 서울이 4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남부와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은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서늘합니다.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저출생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위태롭습니다. 연일 우리를 향한 위험 경고음이 울려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내 일이 아닌 양, 먼 미래의 일인 양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